우리나라 국가빚이 지금 1,000조 원을 넘었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호황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세수가 올해도 또 제대로 안 거쳤다, 내지는 마이너스로 거쳤다, 이런 얘기 좀 나오면서 적자의 행렬이 끊임이 없다,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재정 건전성이 결국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정말 우리나라 국가빚 1,000조를 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국제 기준으로 반드시 갚아야 될 이 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97조 원, 10% 늘었어요, 채무가. 그래서 1,067조 7천억 원으로 2022년 말 기준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경제 규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 이제 네. 5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한국 내에서 이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을 네. 이제 절반 정도는 해야, 쏟아부어야 국가 채무 갚는데 이제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이상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이라도 해결돼요? 예, 1년 내 번 돈의 절반 정도는 갚아야 되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분에 1억 원씩 나라 빚이 늘고 있습니다. 1분의 1억 원씩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와, 이자만, 세상에. 어쨌든 중요한 거, 국가 빚을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2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향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써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나라 빚은 2,3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1,000조가 넘은 거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2,300조 이상이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군인 연금은 비면 국가가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도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70년 동안 이내에 공무원과 이제 군인들한테 지급해야 될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거든요. 이걸 감안하게 되면 2,326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어머나. 1년 전에 비해서 130조 원 넘게 증가해서 이 역시 사상 최고인데요. 이미 이제 국내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뭐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이긴 한데, 연금 충당 부채 가운데 이제 공무원 연금, 이제 군인 연금이 문제인데요. 지난해 이제 연금 충당 부채 한 43조 원 정도 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경을 2번이나 했어요. 추경 지난해 한 70조 원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3조 9천억 원 국가 이제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가 부채는 이제 빚인 거죠. 몇 퍼센트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이 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또 하나는 이제 연금 충당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공무원 연금은 35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자, 지난해 세수 풍년이라고 하면서 세금 엄청 거쳤다고 하더니만 국가 빚이 왜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돌이켜 보면 지난해 이제 세수가 너무 예상외로 잘 거쳐서 네. 아마 주무부서가 이제 나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거든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번번이 왜 이걸 예측을 못하느냐 질타를 받았던 한 해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수는 호황이었는데 씀씀이가 컸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오히려 재정 적자였는데 세수는 1년 전에 비해서 50조 원 가까이 더 거쳤어요. 네,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둔 돈보다 추경으로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아이고. 총 수입이 617조, 총 지출은 682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가 64조 6천억 원 적자.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은 국민연금 더 거치고 있거든요. 사람 내는 사람이 더 많기 많아요.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4대 보장성 기금 받은 거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7조 원.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아니, 작년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재부에서 어디 숨어있던 한 60조가량을 갑자기 우리들한테 내놓으면서 봐라, 이렇게 숨어있던 돈도 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더니 결과론적으로는 그 정도 금액이 또 다 마이너스였다고 하니, 참 이 기재부에서 주무르는 돈은 무슨 마술 돈인가? 돈이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리 갔다리 보이다 안 보이다 막 이런단 말이죠. 참 이상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수준은 결국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심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앞서서 이제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OECD 평균 한 1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절반 이하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네. 뭐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200%가 넘습니다. 일본은 워낙 높지 예, 않습니까? 250%가 넘고요. 직접 비교하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탈리아, 미국도 한 130%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높은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뭐냐?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5년 새에 무려 62%포인트나 이제 국가 빚이 늘었거든요. 그건 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비기축 통화 국가 가운데 37개 회원국 가운데 증가 속도는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국가 채무 부채라는 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못하면 굉장히 대가는 혹독해요. 네. 우리가 그리스 같은 데를 봐봤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동안 보장됐던 사회복지가 전부 다 구멍이 납니다. 그렇죠. 전부 스톱이 되거든요. 하물며 연금도 깎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퍼주자. 아, 총선이 또 있군요. 예, 맞아요. 퍼주자라는 선심성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퍼주다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거 우리만 지금 안 채택하고 있는데 조금 국가 이제 좀 남는 돈 그리고 이제 이 부족한 돈 이제 좀 관리하면서 쓰자라는 게 재정 준칙인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거였는데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하고도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수출이 가장 크죠. 네. 우리는 그동안은 이게 무역, 여행, 투자 네. 뭐 이런 걸 해외로 빠져나갔는지 유입됐는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데 그동안은 무역이 너무 잘 되니까 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도 다 적자를 메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좀 풀리니까 우리가 또 그쪽이 마이너스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서비스 수지 적자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상품 수지가 가장 큽니다. 아. 대중국 수출이 거의 뭐 부진하고요. 30-40% 넘게 줄었고 반도체 수출이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기 때문에 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그거에 지금 연연하면서 적자를 좀 줄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보내주는 돈이 더.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나마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연속 적자라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하죠. 10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로 보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지는 거지. 현실적으로 내부에서는 큰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국가 신인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내일 한국은행이 또 이런 것들만 따져가지고 금리 결정도 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내일 한국은행 금리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리 동결 결정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이제 물가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경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요 기관들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징후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가 아직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이게 또 언제 좀 불거질지 모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기서 찬물을 끼얹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 초반대로 낮아진 물가를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환율과 물가는 좀 더 지켜보자. 여기서 금리 동결하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결 쪽으로 조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동결 아니라도 조금 뭐 올리는 이 정도로 그렇죠. 한번 하겠죠. 올리게 되면 한 번이고 네, 끝이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금리는 내리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서. 자, 그거라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충격이었는데, 오히려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산한다, 이래가지고 또 좀 살려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반도체 업황 부진이라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96%, 95몇 %, 95.8%. 예, 쪼그라들어서 어닝 쇼크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올라서 지금 9만 전자를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외국은 다 매수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LG전자는 물론 거기도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 삼성보다는 잘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삼성전자는 1년 전에 14조 원 영업이익을 냈는데 요번에 6천억 원 간신히 플러스 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반도체만 하면 4조 원 넘게 적자예요. 네. 근데 이제 신형 휴대폰이 좀 잘 팔려서 그나마 적자를 좀 메꿨는데
자, 문제는 그동안은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고 치킨 게임 가겠다라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에 있다. 이 얘기는 이미 감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감산한다도 아니고 그냥 감산 일단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면 뭐 물량은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위, 3위 업체는 이미 지난 분기부터 감산했어요. 네. 그러니까 1위 업체만 감산해 주길 바랬었던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재고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30조 원 가까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1, 2, 3위 업체가 전부 다 디램 업체가 감산해 버리니 이 고객사들은 더 가격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재고를 확보해야 돼. 그러네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언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거냐, 요게 관건인데 이게 한 석 달 정도, 2분기는 그래도 적자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재고가 소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은 지금 챗GPT와 같은 굉장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성능 사양을 필요로 하는 서버용 이 디램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감산 효과까지 맞물리게 되면 업종 턴어라운드는 하반기다. 이걸 누가? 외국인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이 냄새를 맡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흐름을 조금 보니까 뭔가 나오려 그러면 꼭 바로 직전에 삼성전자 되게 안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게 좀 바닥이에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팍 장내주게 사요. 맞아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맞아요. 근데 개인은 또 그거 나오면 팔아요. 바보같이 그걸 팔더라고요. 그거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게 네. 이미 이제 저점에서 5, 6만 원대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사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팔아도 이득인데 지금 그동안 또 개인 투자자들은 2년 동안 너무 질렸어 하면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66,600원에 2년 전에 샀다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사실 바빠서 못 팔고 어떻게 팔는지도 모르고 버티고 있었더니 괜찮아졌는데 좀 있다가 이제 한 8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게 등락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때 살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난 걱정이에요. 그때 사야죠,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중장기적으로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워낙 경기에 민감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타이밍은. 그런데 원래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조금 안 좋았었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합니까? 그쪽.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더 걱정돼요. 네, 원래는 여기는 그거 메모리 판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낸드하고 이 딱히 두 가지밖에 없고 네. 삼성은 그나마 휴대폰이라도 팔리니까 플러스지만 네. 지금 지난 분기 이미 1조 7천억 적자 냈고요. SK는. 그리고 10년 만에 적자에다가 올 1분기엔 3조에서 4조 원 적자 예상됩니다. 어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운영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연구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 운영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채권 발행했어요. 교환사채를. 회사가 사정이 어렵네요. 2조 그러면. 2천억 원 발행했거든요. 그러자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1,000만 주 공매도를 때렸어요. 저는 증권사상 한 종목에 대해서 하루에 1,000만 주 공매도 나는 거 처음 봤어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1,000만 주 공매도라는 외국인들은 이 굉장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안 보거든요. 좋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야, 이게 왜냐하면 나쁜 건데. 계속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금 여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연구 자금도 아니고 운영 자금을 못 마련해서 예. 회사채를 발행한다? 삼성은 매년 50조 이상을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설비 산업의 특성상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시설 플러스 R&D를 계속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SK는 그런 투자는 줄인 대신에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그러니까요. 뿌려들었다는 데에서 상당히 우려가 커요. 아니 지금 이 코인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아주 그냥 살인까지 벌어질 정도로 코인 시장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근간을 지금 바치고 있는 이 반도체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네. 정말 하반기도 어려워요. 예. 그렇군요. 여러분 그쪽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서 신문 좀 보시면서 외국인 사자 매수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기사가 나올 때 바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팍 나오는지 그걸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소식은 없고 맨 나쁜 소식만 들려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리 동결된다는 건 꽤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좀 낫네요. 네, 어쨌든 하루에 한 개라도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